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백투더 초대교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공산당 돼요. 자칫하면. 그래서 저는 막 못 모르고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막 액취 29 막 하는 보면은 저것들이 나중에 뭐가 되려고 자꾸 저러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초기 교회는 공산주의였나? 지금도 북한과 아바나, 하버드 대학 같은 곳에서는 공산주의는 연명하지만 하버드 대학 같은 곳은 뭐냐 그러면 학문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연명하고 또 나라적으로는 북한 같은 아주 소수의 나라만 공산주의가 연명한다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세계적인 운동으로 공산주의는 이미 죽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구절을 읽으면 첫째 기독교 이념이 공산주의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정도예요. 이건 초대교회 문제죠. 그러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첫째, 계급투쟁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급투쟁의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다. 둘째, 사유재산은 비도덕적이라는 것도 없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기꺼이 나누고 가졌습니다. 자, 그게 중요해요. 진짜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되려면 소유를 기꺼이 팔아야 돼. 소유를 기꺼이 내야 되는 게 진짜 공동체지, 자발적이 아닌 마음으로 소유를 많이 내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되는 것이 그 착취예요. 그게 폭력이라고요. 폭력. 아시겠죠? 여러분들 세금을 낼 때 자발적으로 냅니까? 강제적으로 냅니까? 세금을 낼 때 강제적으로 내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 그게 폭력이라고요. 국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자발성을 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정대훈 목사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10만 원, 20만 원씩 줘서 저를 살릴 수가 있을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가지고 다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공산당이 되는 거죠.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는 것은 괜찮은데 그 n분의 1로 거두는 것은 공산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자발적으로 내냐고요. 누가 내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두들겨 패서 뺏는 거죠. n분의 1씩. 그렇죠. 자, 셋째, 재산을 몰수하고 산업을 집산화하는 국가 같은 존재도 찾아볼 수가 없고 누구도 그 어떤 강요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국가 같은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였고 공유는 강제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행위였고, 넷째, 예루살렘의 공동생활은 규범도 아니요 교회 형태로 소개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교회 형태가 아니라고요. 초대교회는. 그냥 그건 자연 발생적 모임이지 교회 형태로 절대로 초대교회를 사용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아주 작았던 초기 교회의 특이한 순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작은 곳이었고 공동생활의 단계에는 교회가 커지기 전 6개월 동안 유지되었을 뿐이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제 힘으로 벌어서 먹도록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역사상 기독교에서 공동생활은 수도원 등 작고 자발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같이 자발적인 공동생활도 거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발적인 공동체생활도 거의 실패로 끝나요. 왜? 거기에 꼭 미운 놈이 있거든요. 꼭 안 줘도 미운 놈 있잖아요. 자기 것만 쏙쏙 빼먹고 나는 당신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줬는데 자기는 꼭 지 것만 쳐다먹은 애가 있잖아요. 그럼 밉습니까? 안 밉습니까? 밉죠. 그럼 공동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공동체든지 그게 자발이든 말든 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공동체는. 그래서 체계바라입니다. 체계바라. 여러분 여기 방금 그 바울이 말했던 제 힘으로 벌어 먹도록 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 이 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꼭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봉사도 별로 안 하는데 막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보니까, 교회 헌신도 별로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공짜로 막 주고 이런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를 좀 바꿔야죠. 일하지 않아도 때로는 먹여줘라, 이렇게. 그래서 공짜로 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계바라입니다. 아르헨티나 태생의 공산주의 혁명가라서 피델 카스트로를 가르치고
최초의 처형 부대를 지휘했고 공산주의 쿠바의 강제 노동 수용소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는 1967년 볼리비아에서 폭력 혁명 전술로 정부를 전복시키려다가 붙잡혀 사형된 말 그대로 표의 굶주린 혁명가였다. 근데 체게바라가 한 5, 6년 전에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옷도 그 베레모 쏘고 다니는 애 있잖아요. 옷도 막 그래고 왜 입고 다니냐 그러면 뭐 멋있어서 막 그래요. 그 체게바라 같은 이들은 그들만의 웅변적 정의를 갖고 있고 그들은 선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그들은 번지르한 말과 불평등을 비난하고 가난한 이들을 변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한 실험의 끔찍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치는 이상에 공감하는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합격점을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공산당이 가는 곳마다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들이 외치는 것마다 속아 넘어가는 항상 속아 넘어가요. 왜? 야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가 공산당이 하는 말이에요. 착하게 살자. 돕고 살자. 응? 그러니까 거기에 불일 듯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일어나죠. 불공평에 맞서 싸우기 위해 무엇보다도 또는 어느 것이든지 하고자 하는 감정적인 사람들이 혁명적인 웅변에 매혹됩니다. 누구랑 싸웁니까? 시작. 불공평하게 맞서 싸우는 사람. 자, 물어볼게요. 자, 저는 태어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백만장자예요. 근데 이분은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월세 살아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어떠는 거예요? 뭘 물고 태어나죠? 금수저 물고 태어나잖아. 아시겠죠? 금수저 이야기 여러분 익숙하죠?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게 사회주의적 선동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 금수저, 흑수저가 나오는 이유는 선동, 공산당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어르신들까지도 금수저, 흑수저가 익숙하잖아요. 아이고, 그냥 다 속아 넘어가지고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그래서, 자, 봅시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수천억 가지고 있는 그냥 유모차 자체가 벤틀리야. 근데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흙수저 털어가지고 백날 해봐야 월세도 못 살아요. 자,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그죠?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게 불공평하다. 이렇게 체게바라 말하는 거예요. 체게바라 씨는. 그거 봐, 불공평하잖아. 여러분들 같이 모두 다 여기 단 한 명을 제외하지 않고 다 흙수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불공평하네. 아유, 쟤는 뭘 했다고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이거냐? 예? 그래서 재벌들의 독점적으로 세를 개성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사회주의자들이. 배 아프거든요. 니네 이재용이는 뭐 했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불공평합니까? 안 불공평합니까? 우리 하승 교사님 잠깐만 나와보실래요? 잠깐만. 예. 맨발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맨발인데도 저보다 커요. 잠깐만요. 자, 여기 더 보십시오. 저는 구두를 신어도 더 작아요. 불공평합니까? 안 불공평합니까? 예, 시작? 왜 안 불공평해요? 들어가요. 아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크고, 나는 왜 작냐고요? 불공평합니까? 안 불공평합니까? 안 불공평하죠? 네. 그럼 얘는 태어날 때 이재용의 아들이야. 나는 태어날 때 흑수저야. 불공평합니까? 안 불공평합니까? 안 불공평하잖아요. 그럼 얘는 아버지가 부자니까 부자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회주의라고요. 그럼 차라리 이 사람보다 왜 키가 크게 태어났냐? 이렇게 묻죠. 이건희 아들로 이재용이 태어난 건 누가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지금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 사회는 불공평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불공평을 만들어놨어, 이 사회를. 불공평하잖아요. 이분은 키가 크고 난 키가 작고 다 똑같이 키를 맞춰줘야 내가 장가가는데 지장이 없죠. 나 저번에 어떤 자매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떤 남자랑 장가가고 싶냐 그랬더니 제 키가 1m 70이라서요. 남자 키는 한 2m 80 정도 됐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키 작은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애랑 장가가고 싶니? 제가 키가 작았어요. 키 큰 남자랑 장가가. 그러면 나처럼 배 나오고 작은 애는 어떻게 할 거야? 얼마나 불공평해요. 똑같이 키가 똑같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키 작고 키 크게 해줬죠. 그럼 부자랑 가난한 걸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합당하게 알아서 살아야지 왜 그걸 역전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렇게 한 번만 설명을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한 번만 설명을 못 들으니까 진짜 이재용이는 불공평하게 특혜를 받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살면 당연히 아들이 특혜를 받아야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당연해요. 당연하죠? 네. 그게 당연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 보니까 100억 단 자산이고 이건 얼마 없어요.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주의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회주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상속세를 40% 50% 물어버려요. 다시 똑같아지라고. 애랑이랑 똑같아지라고. 상속세 50% 물린다고요. 그럼 다시 똑같아지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합당합니까 불합리합니까? 응? 그럼 세제개혁이 그런 식으로 세제개혁 사회주의잖아요. 봐봐요.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나한테 100억이 있어요. 이걸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왜 그게 문제예요? 왜 상속세를 받습니까? 다시 평등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상속세 계속 올리는 것은 사회주의예요. 알겠죠? 네. 상속세를 올려야 됩니까? 안 올려야 됩니까? 그거야. 나눠주면 좋잖아요. 우리 우리 딸내미처럼 스팸 좀 나눠주자. 막 이런. 언뜻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보면 사회주의예요. 그 뒤에는 마귀가 도살해요. 아니 제가 열심히 벌어서 100억을 모아서 그걸 우리 아들한테 전해주는 게 무슨 죄예요? 그런데 예. 그 가진 자가 예. 그 세금하고 상관없이 예. 아까 우리 초기 초대교회처럼 예. 그냥 이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 법으로 막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방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안 되니까 법으로 정하죠. 그때부터 지옥이라고요. 그때부터. 그럼 내가 이재용이야.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죠. 네. 그럼 감사하면 되네. 감사하면 돼요. 안 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안 주면은 국가에서 법을 정하는 거예요. 40%에서 50% 상속세. 그러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이 그렇게 하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가 예. 그런 세금이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예. 복지를 이렇게 이루는 줄 알고 있는데 예. 상속세는 우리나라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속세가 훨씬 많고요. 저는 제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번 돈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싶어요. 내 후손한테 주고 싶지. 근데 왜 그걸 뺏어요? 왜? 아시겠죠? 모으는 과정 자체가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으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든지 네, 내가 세금을 낼 때 탈세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잡아라고요. 그런 건. 근데 상속세를 왜 50% 넣자고? 지금 삼성 이재용 씨가 예. 그 모으는 데 있어서 건전하진 않았잖아요. 삼성 이재용이가 모으는데 건전한지 안 그런지 난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내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재용이한테도 삼성 이건희한테 받은 것에서 엄청난 세율을 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왜? 그걸 다른 데에서 다시 받아내니까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뭐 이재용까지 가지 맙시다. 그냥 우리까지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일평생 모은 거 딱 죽으려고 보니까 50% 딱 띵 가져가가지고 별로 가져가는 것도 없어, 아들이. 그럼 아마 환장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장모님이 상당히 사회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 뭐 민족이 된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떡하니 아파트를 2채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2채 보유한 거 세금 있죠.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이게 큰 문제구나 그때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흙수저가 열심히 돈 모아서 돈 좀 모아보려고 아파트 샀더니만 세금을 왕창 떼어가요. 어때요? 다시 원상태 돌아가요.
그런 상태로. 나라는 운영을 어떤 거예요? 응? 운영을 세금. 아니 그러니까 자, 세금이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세금은 민주주의에서 제일 좋은 세금은 1인당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빼는 세금이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세금 있죠. 아 여기 진도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요. 이분이 한 달에 100만 원 내는데 이분이 내는 세율이 전체 벌어준 중에 10%를 세금을 내. 아시겠죠? 근데 이분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내요. 1,000만 원을 월급을 받아. 이 사람 100만 원 받는데 10%를 내. 이 사람 1,000만 원을 버는데 30%를 내. 이게 무슨 세라고 하죠? 누진세. 아시겠죠? 누진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도 10%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10%면 여기도 10%를 내야지 왜 얘는 많이 번다고 30%를 내냐고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적 관점이라고요. 사회주의 관점. 평등의 원리. 민주자본주의는 뭡니까? 자본주의는 뭐예요? 네가 열심히 하는 만큼 벌어서 네가 가져가라 해요. 그럼 세금 적게 걷어야죠. 똑같이 n분의 1로 걷어야죠. 세금을, 비율을. 왜 공부 많이 해서 열심히 노력한. 제가 우리 교회 의사한테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한 달에 한 1,500만 원 벌어요. 2천만 원 가까이.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의사 될 때, 의대 들어갈 때 공부 열심히 했냐대요. 공부 열심히 했대요. 누가 좀 도와줬어요? 물어보니까 안 도와줬대. 그럼 당신이 인터넷한테 힘들 때 누가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대. 이 사람 의사 될 때요. 아무도 돕지 않는데 공부하고 아무도 돕지 않는데 그 고생 다 했어요. 근데 왜 한 달에 세금 많이 번다고 돈 많이 벌어가요? 여러분들이 뭘 해줬다고? 응? 국민들이 그 사람한테 뭘 해줬다고 세금을 30%씩 걷어가냐고요?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혼자 다 피나도록 밤새도록 막 다들 막 피리 불고 배짱이처럼 놀고 있을 때 이 사람 코피 터져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의대 가고 근데 왜 그 사람 노는 사람은 공부 못했으니까 돈도 조금 버니까 너 5%만 내 그리고 이 사람은 30% 내가지고 왜 저한테 복지를 해주냐고요.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는 노력한 만큼.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일하지 않은 건 먹지도 말고. 일하지 않는 애는 먹지도 않는 게 정의예요. 일하지 않는 애 복지해주지 말고. 그래서 지금의 옛날의 공산주의는 법으로 그리고 무력으로 뺏어갔지만 지금은 세법 개정으로 다 뺏어가요. 사회주의.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가급적이면 안 내는 게 좋고 세금을 절세하는 게 좋아요. 절세. 여러분이 최대한 절세하는 게 좋다. 절세이고 그리고 왜 그렇게 세금이 많이 필요하느냐? 시작. 과도한 큰 정부니까 그래요. 정부가 작으면 이렇게까지 세금이 많이 안 나가죠. 먹여 살려야 될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내도 공무원이지만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네. 우리 목사들은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내가 세금을 안 내서 당신한테 할 말은 없다만 참 공무원들 진짜 많이 받아 드셔간다. 네. 이번에 내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내게 됐잖아요. 뭘 내게? 아직 안 됐나요? 내게 되겠죠 이제. 내게 되겠는데 끝까지 한번 버텨보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이 어느 순간 넘어가면 착취로 변합니다. 네, 착취로 변. 착취냐 아니냐의 선은 뭐냐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예요. 그 불합리적인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착취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는요.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사회주의는 감정적이고 사회주의는 도덕적이에요. 감정적인 이야기할까요? 왜 감정적인 이야기할게요? 왜 많이 버는 사람이 왜 누진세 비율을 많이 내느냐라는 걸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왜 얘는 10% 내고 왜 얘는 30% 내야 되냐?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라고요. 못하겠죠? 근데 감정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많이 버는 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감정적이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감정적 접근이에요.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동의가 안 돼. 그럼 설명을 해보십시오. 누진세를 왜 많이 내야 되죠? 민주자본주의 국가가 예를 한번 주시겠어요? 예. 어느 나라가 민주자본주의 국가인지?
자본주의 국가는요. 자본주의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한국이에요. 독일, 프랑스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웠죠. 예, 사회주의. 예, 예. 유럽이나 예. 북유럽 쪽은 거의 다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자본. 예, 사회주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들은 그렇게 해도 잘 살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갖췄어요. 첫 번째는 재정이 괜찮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요. 그 우리나라는 또는 아시아에서는 그 유럽 사람들만큼의 수준이 안 돼요. 사고가. 저는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독일이나 덴마크를 본받기 전에 한국 사람들의 정서적 수준이 그들만큼 가야 된다고 봐요. 예, 이 제도나 네. 교육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 저는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부정축제라든가 이런 거 너무 많고 중간에 예.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본가들이 돈을 모을 때 불법적으로 모으는 것은 다 잡아가라고요. 불법적 모으는 법을 어기는 것은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 것을 많은 누진세를 뽑아내야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한 정의로 봐요. 때로는 그게 정의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예컨대 그 재벌이 누진세를 적용해서 세금을 내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탈세를 하게 되겠죠. 그럼 탈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겠죠. 봐봐요. 적폐가 무너지잖아요. 적폐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현대 유럽과 그 다음에 그 법인세 있죠? 여러분 법인세가 뭔지 아시죠? 기업체가 내는 세금. 이번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전부 다 내렸습니다. 한국만 올렸어요. 23%로. 여러분 인터넷 보십시오. 미국도 21% 내렸어요. 28%에서. 법인세 주요 선진국 중에 한국만 올렸어요. 거의 탑이에요, 이제. 거의 탑. GM 한국 사업 못해요. 법인세가 23%니까 이제. 미국이 오히려 낮아요, 이제 법인세가. 한국은 왜 사회주의적 관점이 있으니까. 사회주의적 관점이 있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삼성이 돈 많이 내는 거 기뻐요, 안 기뻐요? 관심도 없고 기쁘죠. 한번 볼게요. 뭐가 사회주의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이 모든 공부는요. 극단적이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자, 여기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막 아우성을 쳐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지금 맞벌이도 힘든데 얘 나라 그러면은 맞벌이도 힘든데 당신들이 키워줄 거야? 하나인데 얼마나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럼 내가 어린이집을 만들어 줄게요. 이제 그런 거야. 뭐라고? 그럼 우리 또 세금 걷는다고? 아니, 너희들 세금 말고 쟤 잘 사는 애만 받을게.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브라보. 그럼 얘만 족치면 되는 거예요. 삼성만 족치면 된다고.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아들 키우려면 여러분이 내야죠. 왜 삼성한테 달라붙습니까?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그래서 한 놈, 두 놈 족치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가 여기서도 말하지만 정치적 공산주의는 끝났어요. 근데 경제적 사회주의는 흥왕합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불공평과 맞서 싸우기 위해 무엇인가 또는 그 어느 것이든지 하고자 하는 감정적인 사람들의 혁명적인 운변이 매혹적입니다. 매혹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의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우리는 그 너무나 합당한 정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선정과 선동에 넘어가셨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 분명히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너희가 핀란드 같이 된다고. 한국 사람이 핀란드 같이 되려면 핀란드 같은
국민들의 수준을 대라. 예. 그래야 정말 아름다운 사회주의가 된다. 핀란드와 같은 그런 국민적 그런 수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딱 대봐요. 왜? 한 놈 잡아놓고 쥐 패고 다 뺏어버려요. 우리 민족은 그럴 수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한 놈 딱 잡고 그냥 툭툭 털어가지고 다 n분의 1씩 나눠가지고 그래요. 핀란드나 그 유럽 쪽의 그 재산 축적 과정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재산 축적 과정하고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예.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재산 축적하는 과정 자체가 모순이 많았잖아요. 그런 모순을 떨궈내자는 의미지. 사실 뭐 그걸 강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순을 떨궈내는 것은 얼마든지 오케이라니까요. 그건 합법이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합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조사해서 그들이 죄를 짓는 거 잡아내면 되는데 죄도 법을 그냥 올려버렸잖아요. 법으로 40% 또는 그 법인세를 몇 프로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 부정축제 때문에 예. 법으로 얘네들이 안 나오니까 예. 이거를 법의 그 기준으로 올려버린 거죠. 예. 두 개는 좀 다른 네. 영역이에요. 영역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법을 어겨가면서 했다 그러면 그 법을 찾아내는 게 검찰의 일이고 그걸 만약에 못 찾으면은 걔네들이 이긴 거고 법이니까. 그리고 자본주의 핵심이 뭐냐? 법이에요. 법으로 못 밝히면은 아무리 심정적으로 가도 안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죠? 비록 법으로 못 받겠지만 심증적으로는 분명히 나쁜 놈일 것이야. 이런 생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사회주의로 간다고요. 자본주의는 심증이 가도 법으로 합법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법의 기초를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의 기초를 둬야 된다. 예. 법적인 것에 기초를 둬야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예.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핵심이죠. 예. 지금 악법적인 거를 예. 개헌을 해야지. 그러니까 개법이라고. 예. 뭐 법을 개정해. 자, 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평과 싸운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정한 평등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 사이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마디 두 마디만 이야기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들끓어요. 옳다고. 야고보의 이야기는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따같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국을 미워할까요? 독일이나 프랑스를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미국을 미워할까요? 자본주의 국가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 우리 세계에 몇 개 없다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 몇 개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자본주의 국가 같지만 거의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 국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대장인 미국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못 모르고 그냥 반미 하잖아요. 자, 야고보의 이야기는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철학자들은 세상을 여러 방법으로 해석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했어요. 바꿔야 된다. 그런데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안의 벽지를 바꾸고 가구를 바꾸어서 새롭게 할 수 있지만 중력은 바꿀 수 있겠는가? 어머니의 자식 사랑 같은 것을 바꾸면 안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 같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국가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국가의 힘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들의 개혁이 나쁜 쪽이 아닌 좋은 쪽으로 갈 확신은 무엇에 연연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이 말이에요.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공산주의자는 그들이 상상하는 대로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 지상 낙원을 만들고 니르바나에 이르려고만 한다. 니르바나는 불교적 용어인데 극락을 말합니다. 이상사회. 이거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니르바나에 이르려고 한다. 현실에 관한 중요한 물음을 던져보지도 않고 땅부터 갈아엎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라고요? 극락적 이상 세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극락적 이상 세계만 생각하는 공산주의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없는 것을 찾아내니까 항상 들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마음과는 별개인 현실을 부인하고 마음과 의지의 힘만으로 그들 자신의 현실을 만들려고 했고, 이에 비해 레닌 같은 이들은 마르크스 체제를 조종했는데 실망스럽게도 그것이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난 세기의 공산주의 역사는 당신의 현실을 무시한 무모한 싸움을 벌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은 패하고 당신의 실험 대상에 또 집니다. 레이건은 뭐라고 했냐면, 사회주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 천국과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지옥에서 작동할 뿐이다 라고 레이건이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레이건은 대단히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철저히 신봉한 레이건이었거든요. 뭡니까? 오바마 좋아요, 안 좋아요? 오바마는 사회주의적 관점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여기에 반해 레이건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주의는 주로 어디 있냐면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 많아요. 그랬더니 거기 나온 사람이 주로 뭐가 되냐? 정치인이 되고, 거기 나온 사람이 언론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언론은 사회주의가 장악을 해요. 언론인들은. 지식인들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시가 쓰이는 곳은 빈 페이지뿐이다. 자, 즉 실제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하는 대신에 공산주의자들은 이상적인 사회가 뭡니까? 평등한 사회입니다. 평등한 사회. 이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를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서울 캠퍼스, 국립대학교 전주 캠퍼스 이렇게 만들자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시작. 평등해야 되죠. 그러니까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프랑스의 그 대학은 전부 다 프랑스 제1대학, 프랑스 제2대학 그래요. 그건 사회주의니까. 근데 평등을 주장하지 않는 자본주의는 하버드, 에일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만약에 미국이 사회주의면은 워싱턴 대학 제1대학, 2대학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프랑스에서 무슨 대학 이름이 있었어요. 따로. 그런데 대학 이름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소르본느 대학. 이런 대학 여러분 대단히 유명한 대학인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냥 프랑스 제 몇 대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도 프랑스 제1대학, 프랑스 제2대학 이런 식으로 평등한 대학이 좋을까? 아니면 하버드나 예일대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명문대학이 있는 게 좋을까?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어쨌든 그게 사회주의적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좋고 안 좋고는 이따가 여러분 개인적 판단에 맡길 것이지만 사회적 관점인 사람들은 대학도 다 평등하기를 원하고, 이미 고등학교 이런 것도 평등했고요. 그렇게 이들의 이상사회이 뭐기 때문에? 시작. 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맞죠? 근데 우리는 평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어떤 애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태어날 때가 아무리 두들겨 펴도 머리가 바보가 있어요. 자, 평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같이 경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 사회는 평등하지가 않아. 근데 이상 사회는 평등해야 돼. 그러니까 이상 사회를 추구할 때는, 이상 사회를 추구할 젊을 때는 사회주의에 들어갔다가도 이 세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나이가 들으면 사회주의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 사회가 없어진다고요. 왜? 사회를 살아보니까 이상적으로 되지가 않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죠? 좀 이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는 거의 대부분 사회주의 나와요. 사회주의에서 정의가 나와요. 만약에 이게 정의로 보입니까? 일하는 놈만 먹고 벌어가는 건 가져가고 일하지 않는 놈은 굶어. 이게 정의로 보여요? 이게 정의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못 사는 사람도 좀 도와주고, 이게 정의로 보이죠. 도와주고 이게 정의로. 근데 그게 자발적인 게 아니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강제하기 시작하겠죠. 즉 이상적인 인간을 창조했고, 그들은 어떻게든 성공의 기회를 잡기 위해 사유재산을 폐지해야만 했고, 사유재산 폐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국은 사유재산 없죠? 사유재산 땅 없잖아요. 중국은 다 국가 땅인 거 아시죠? 중국은 다 국가 땅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땅 자체가 국가 거라는 게 깜짝 놀랐는데, 전부 다 땅은 국가 거고 사용권만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사용권만. 그래서 중국은요,
내가 만약 흑룡강 어느 성에 있다가 북경으로 간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 준 땅을 국가에다 반납을 하고 북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만 돈 벌러 북경 가고 집안에 애들만 남아요.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애들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러면 사유재산을 지금 중국은 인정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세금을 왕창 걷으면 사유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봅시다. 우리 그 장모님이 요번에 땅이 이제 집이 2개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부자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70이 되고 이러시니까 집 2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 2개를 사뒀거든요. 근데 집 2개 보유세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많이 물리니까 이걸 팔기로 마음먹었는데 팔고 세금 내고 딱딱하니까 살 때 가격이 비슷해졌어요. 부동산을 샀다가 부동산이 올랐는데 그 오른 곳에서 세금을 왕창 들어가가지고 살 때 정도의 가격으로 또 그러죠. 무슨 말이죠? 사유재산 인정 안 하잖아요. 네. 내가 처음에 1억을 샀어요. 이렇게 몇 년 지났어. 그럼 얘가 오르면 한 1억 5천 원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1억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이것 때문에 벌었던 이 돈을 어때요? 국가에 반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유재산을 뺏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은 당연히 국민으로서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이 과하다 보면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공산주의처럼 총칼로 들고 와서 다 뺏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한 비율로 뺏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좀 이게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어쨌든 자본주의예요, 이게. 사회주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여, 나인홀드 니보의 이야기를 좀 봐봐요. 주여,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용기와 그 둘 차이를 깨달은 지혜를 주셔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거죠. 바꿀 수 없는 것까지 바꾸려고 하는 것들은 문제다.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이 바뀔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에 온전히 올 때 좋게 바꿀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타락했고 그것이 사물은 애초부터 상정된 상태가 아니다. 천지 만물도 죄의 결과를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 곧 피조물에도 멸망의 사실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나쁜 소식은 모두가 죄의 결과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죄와 죽음의 영원한 정복될 평화와 정의의 왕국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비참해도 크리스천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약속을 미래로 미루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열었다.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을 바라서는 안 된다. 소금과 빛과 효모와 같은 것을 원해야 한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더 낫게 바꾸는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천국같이 되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순간 우리 이 세상이 너무나 좋게 되는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 대신에 이 세상의 악과 좋지 않은 것을 내가 효소가 돼서 내가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것을 변화가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지 이 사회를 개혁 개정에서 뒤집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라고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언젠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킬, 그러니까 교회가 집단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는데 왜 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목사님들한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믿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 모이자, 우리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도 한 무리의 힘이 된다.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교회의 역할이 아니다. 네.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약속을 미래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을 바라서는 안 되고 소금과 비트, 효모 같은 것을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더 낫게 바꾸는데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짓된 두 가지 극단이다. 첫째, 하늘나라를 현재 피땀 눈물은 스며들 수조차 없는 구름 속의 먼 미래 천국 안전하게 격려하는 것, 격리시키는 것. 그러면 세상은 썩었을 뿐 아니라 개선의 가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세상은 자포자기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 이 경우 하늘나라는 우리의 세속적 삶의 특징인 가난, 불평등, 육체적 고통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관한 성경의 설명이 아니다. 신약성경에서는 하늘나라는 여러 면에서 현실적으로 말한다. 그래서 뭐냐면, 야, 우리는 죽으면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멍청한 놈으로 태어났지? 시작.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불가촉 천민 집단에 속했죠? 전생에 국가를 팔아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그냥 감상하고 가야겠다. 이것이 팔자소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이 세상에 잘못된 것, 부정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찾아보시고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대 민족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의 압제자들에게서 즉 로마인과 그들의 협력자들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공허한 정신적 왕국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이 다시 정의와 평화로 같은 통치였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한번 써볼까요? 그리스도의 왕국은 세상의 왕국과 다르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세상의 왕국과 다르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세상의 왕국과 다르다. 그런데 그 왕국은 누가 들어가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그 하늘나라가 언제 오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했어요. 그곳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다. 너희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하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했느냐? 누구도 예상치 않을 때 권능과 심판으로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할 때 권능과 심판으로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7절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에 거스리는 모든 것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통치에 거스리는 모든 것을 물리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5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죽음을 굴복시키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죽음을 굴복시키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이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잡는 대신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하늘나라에서의 전면적 부활의 결실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라. 개인적 관점에서. 네?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돕는데 자발적으로 추구하라.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 왜냐? 그것은 곧바로 규율이 되고 법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 관점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규율이 되고 법규가 되고 개인적 관점에서는 사회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최후의 권능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역사 속에 들어오셨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왕국은 현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과 죄악이 가득한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조짐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세상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에 희미한 빛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삶을 포함한다.
자, 그 뭡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경제적, 정치적인 것이 또 포함된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팔짱을 끼고 주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영역 가운데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구석이 없다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부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인 눈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선행을 통해 하늘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뜻하지 않고, 다시 봅니다. 무엇을 통해? 자신의 선행을 통해. 아시겠죠? 그 나라를 세우는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겸손하게 오셨고 이후 권능과 영광 속에서 다시 오실 것이고, 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재촉할 수는 없고,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유토피아로 빠지고 말아요. 바로 공산주의는 하늘나라를 지상에 세우려는 시도였고요. 마르크스에게는 태고의 낙원, 타락, 구원, 영원한 낙원 등 기독교 이야기의 주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 죄, 그리스도, 내세에 관한 언급이 빠져 있고, 인간이 노력하면 정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현실 사회는 그 유토피아를 막는 사악한 자들이 있다고 믿을 때 끔찍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의 법과 제도로 유토피아, 즉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재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재앙을. 이러한 여러 제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끌어갈 것이다. 우리를 그래도 좋게 살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재앙으로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다. 우린 이와 같은 망상에 이끌린 행동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20세기에 배웠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공산주의만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없었고요. 사실 공산주의가 덜 고상한 목표를 내세웠다면 그처럼 많은 이들이 미혹되지 않을 것이고, 덧없이 역설적이지만 공산주의는 항상 인간의 도덕적 충동에 호소한다고 내가 그랬죠. 아까도 말했죠. 도덕적 충동, 감정에 호소합니다. 공산주의는. 근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봐. 그럼 못해요. 그걸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못해. 그러나 감정적, 도덕적으로는 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인간다운 거 아닌가? 이건 가진 자들이 당연히 덕을 베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호소할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설명해봐라. 그러면 합리적 설명은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덕적 열망에 들끓어요. 들끓어. 이 나르바시나입니다. 이 나르바시나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자, 옛날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항상 따라다니는 게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진 자가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입은 잘하는데 자기가 가지면 딱 달라져요. 왜냐? 그게 인간의 본성이 안 맞거든요. 인간의 본성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카톡에 사진 하나 보내주겠는데 계속 반미를 외쳐요. 반미를 외치고 그 미국 기지 앞에서 태극기 찢고 반미 운동하는데 사진이 뭐냐면 태극기 찢는데 신발이 나이키야. 신발이 나이키. 이런 게 내로남불이다. 정말 미국이 싫으면 미국 같은 거 하나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거. 저는 교회에서 옛날에 스승의 날이라고 나이키 신발 하나 사줬거든요. 그거 외에는 나이키 하나도 안 샀습니다. 저는 다 프로스펙스, 국산 애용품이에요. 제가. 그게 제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나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근데 저 인간들은 전부 다 미국 식타로 다 나이키 신고 다녀. 다 뭡니까? 그 운동화 옆에 별표 그려진 거 뭐예요? 캠퍼스인가 뭔가 운동화 있죠. 그런 거 신고 다니고. 그러면서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 몰라서요. 미국 반대하고 하죠. 아까도 말했죠. 도울 김영우 미국 망한다고 지 딸은 미국 살게 하고. 저는 너무너무 혐오해요. 너무너무 혐오합니다. 저는 미약하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 걸 써요. 한국 걸 지금도. 대체적으로. 선물을 주거나 누군가 사주면 어쩔 수 없이 있거나 쓸 수 있지만 내가 살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 때는.
자, 니르바의 신화입니다. 자본주의를 선택 가능한 다른 체제가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이상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니르바의 신화 볼게요. 니르바의 신화가 뭔지 얘기해요. 니르바가 이상사회죠. 이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항상 우리 인간을 선전선동하고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어떻게 속이는지 가르쳐 줄게요. 니르바는 최상위 거예요. 최상위 것. 최상위 걸 딱 해놓고, 잘 들어주십시오. 최상위로 해놓고 모든 사람을 이 최상위에 비교해요. 즉 정대원이를 비교할 때. 목사님,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모든 걸 최상위로 접잖아요. 모든 걸 최상위로 잡으면 모든 게 잘못되어 있어요. 자, 한국이 나쁜 나라라고 한국이 그동안에 부정축제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이 니르바 신화에 속했다는 걸 내가 증명해 드릴까요 말까요?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니르바 신화에 딱 비교 딱 해버려요. 비교 딱 하면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45년이 어떤 해입니까? 해방날이죠. 해방한 연도에. 그래서 8월 15일이 많은 경우는 해방국가들, 우리만 해방인 줄 알았더니만 대부분이 8월 15일이에요. 1945년이 해방이에요.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예. 근데 1945년에 해방하는 국가를 제3세계라 그래요. 아시죠? 제3세계. 그때 모든 제국주의들에게 압박받았던 세상들이 그래서 8월 15일 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해방한 국가를 제3세계 그러는데 이 3세계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수백 개 국가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프리카는 거의 다고요. 아시아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이 해방한 국가 중에 잘 살아나간 누구 있습니까? 잘 살아난 누구 있어요? 잘 살아난 어디입니까? 왜 빨리빨리 시간도 없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제3세계 1945년에 해방되고 그나마 내 꽃 따위 메고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그럼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무슨 일본이랑 비교해? 제3세계랑 비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독일과 비교하죠. 미국과 비교하고 프랑스와 비교하죠. 이게 니르바 신화예요. 여러분이 뭔데 독일과 프랑스를 비교해요? 그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는 독일보다 이게 부족해요. 당연히 부족하죠.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요. 합리적이고 정직하게 생각해보라고요. 우리를 비교할 때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스리랑카랑 비교해요. 스리랑카랑. 왜 그들과는 비교 안 합니까? 시작! 니르바 신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모든 걸 최고 좋은 나라랑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이게 누가? 사회주의에 속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주의에 속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죠? 정대훈을 바울과 비교해봐요. 모든 게 부족하죠. 대한민국을 프랑스랑 비교해봐요. 모든 게 부족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에티오피아랑 비교해보라고요. 왜 숨을 못 쉬어요? 해방 때 우리나라보다 에티오피아가 2배나 잘 살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가 어때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근데 왜 이 나라를 독일과 비교하냐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회주의자들 여러분을 선동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이렇게 부족한 거 봤지? 어떻게 부족한데? 자, 우리 독일 보자. 독일은요. 아이고 천국 밑에 있는 나라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들의 인간성, 그들의 인간의 고퀄리티, 그들의 긴 다리, 작은 얼굴. 우리는 그들보다 큰 거 딱 얼굴 넓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과 비교한다고요? 정직하게 제3세계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제3세계 국가 중에 자본주의 국가 어디 있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탁월하다고요. 자본주의를 비교할 때 유럽의 사회주의랑 비교하지 말고 제3세계 사회주의랑 비교하라고요.